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 보이저 1호가 태양계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며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암흑 같은 우주 공간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햇살 속에 걸려있는 듯한 그 모습 말이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작은 점은 당시 인류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독감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와 사랑, 슬픔과 기쁨이 그 미세한 점 하나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인류는 그 고독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그 푸른 점을 넘어 저 멀리 반짝이는 수억 개의 다른 별들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멀리 어딘가에도 우리와 같은 푸른 점이 또 존재할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사실 아주 오랫동안 외계 행성은 그저 공상과학 소설 속의 소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태양계 밖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조그만 행성을 찾아낸다는 건 수 킬로미터 밖에서 등대 옆에 붙어 있는 반딧불이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995년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위스의 천문학자 미슈엘 마요르와 디디에 쿠엘로가 페가수스자리 51b라는 행성을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태양과 닮은 항성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 발견이 가져온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계도 우리 태양계와 비슷할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수성이나 금성 같은 작은 암석 행성이 안쪽에 있고 목성 같은 가스거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페가수스자리 51b는 목성보다도 거대한 덩치를 가졌으면서도 중심별에 너무 바짝 붙어 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는지 행성의 일년이 고작 나흘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고 대기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는 지옥 같은 환경이었죠. 이 뜨거운 목성의 등장엔 우리가 알던 우주의 질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외계 행성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기괴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발견 이후 본물 터지듯 외계 행성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개의 행성을 찾는 것이 기적이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 우리는 통계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죠. 우리 은하에만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 대부분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계산해보면 우리 은하 아래서만 수천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중 일부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의 요람일 거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된 거죠. 이제 과학자들의 목표는 단순히 행성을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행성에 공기가 있는지, 물이 흐르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명체가 내뿜는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이른바 현대판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수만 광년 떨어진 곳에 생명신호를 포착한다는 게 언뜻 들으면 불가능한 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 그 한 줄기의 빛 속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한 것이죠. 빛은 우리에게 그 행성의 온도뿐만 아니라 대기에 산소가 있는지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가득한지까지 상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빛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역사상 가장 정교한 귀와 눈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막한 우주에서 도대체 어떤 원리로 그 보이지 않는 행성들을 찾아내고 있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저 먼 별을 바라볼 때 그 별은 그저 하나의 점으로 보일 뿐이지만 사실 그 주위에는 우리 태양계처럼 여러 행성이 돌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들 중 아주 운 좋게도 우리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별의 정면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행성이 별 앞을 가로지르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나마 별빛이 가려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식현상 혹은 트랜짓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아주 밝은 전등 앞을 아주 작은 초파리 한 마리가 지나갈 때 전등의 밝기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문제는 그 밝기의 변화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행성이 별을 가릴 때 줄어드는 밝기는 전체의 고작 0.0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정밀도냐면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을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걸 알아채야 하는 수준입니다. 지구의 대기가 일렁이는 지상 망원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아예 대기권 밖으로 망원경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2009년에 발사되어 외계 행성 탐사의 새 시대를 연 케플러 우주망원경입니다. 케플러는 백조자리 근처의 아주 좁은 구역을 선택해 무려 15만 개가 넘는 별들을 수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별이 아주 조금이라도 깜빡이는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 뒤에는 엄청난 수학적 계산과 천문학자들의 집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별빛이 얼마나 깊게 어두워지느냐를 보면 그 행성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별빛을 많이 가리면 목성처럼 거대한 행성일 것이고 아주 조금 가리면 지구처럼 암석 행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지를 측정합니다. 만약 365일마다 한 번씩 별빛이 줄어든다면 그건 지구와 아주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도출됩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를 알면 별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그 거리를 알면 행성의 표면 온도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별에 너무 가까우면 모든 물이 증발해버리는 지옥 같은 환경일 테고 너무 멀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 행성일 겁니다. 우리는 이 사이의 적당한 거리,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케플러가 보내온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진짜 행성을 찾아내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우주에는 별의 밝기를 변화시키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별 자체가 스스로 부풀어 오르거나 식으면서 밝기가 변하기도 하고 우주 먼지 구름이 앞을 가려 마치 행성이 지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주기도 하거든요. 천문학자들은 이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가짜 신호들을 걸러내는 지루하고도 치열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시민과학자들이 직접 참여해 육안으로 그래프를 분석하기도 했고 인공지능까지 동원되어 이 미세한 0.01%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이런 끈질긴 추적 끝에 케플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어떤 행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면서도 온통 물로 덮여 있는 바다 행성이었고 어떤 곳은 지구보다 조금 크지만 태양과 아주 닮은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이른바 지구의 사촌 같은 곳들이었죠. 특히 케플러 186F나 케플러 4522b 같은 행성들이 발견되었을 때 전 세계 과학계는 열광했습니다. 지구와 크기도 비슷하고 골디락스 존에 완벽히 들어맞아 그곳에 정말로 바다가 흐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신호였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크기와 거리만 안다고 해서 그곳을 제2의 지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성이 어떤 공기로 쌓여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있는지, 아니면 치명적인 독가스로 가득 차 있는지는 밝기 변화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의 시선은 단순히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먼 곳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는 이른바 빛의 해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별빛 속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색깔의 차이, 그 스펙트럼 속에 행성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성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원이자 때로는 그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잔혹한 지배자,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별의 존재입니다. 별의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건 수백 광년을 날아온 거대한 데이터 뭉치와도 같거든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우주의 먼지구름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행성이 내뿜는 아주 미세한 열신호를 포착하기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인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황금빛 거울을 가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보낸 겁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가 흔히 보는 빛이 아니라 차가운 우주를 뚫고 나오는 적외선에 집중합니다. 왜 하필 적외선일까요?
그건 외계 행성들이 내뿜는 희미한 열기와 대기 성분들이 남기는 결정적인 흔적이 바로 이 적외선 영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은 말 그대로 우주의 온도를 읽는 망원경인 셈이죠. 이 거대한 망원경이 외계 행성을 조준하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행성의 숨결을 읽어내는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별빛의 아주 일부분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마치 화려한 스테인드 글러스를 통과한 햇빛이 바닥에 특유의 색깔을 남기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행성의 대기에 어떤 기체가 있느냐에 따라 별빛의 특정 색깔이 흡수되거나 산란되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 속에 아주 미세한 검은색 선들을 남기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선들을 마치 상품의 바코드처럼 읽어냅니다. 어떤 선은 수소의 흔적이고 어떤 선은 산소나 질소의 지문인 셈이죠. 이건 단순히 그곳에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걸 넘어 그 행성이 어떤 성격의 행성인지를 완전히 발가벗겨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낸 건 이산화탄소의 흔적이었습니다.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발견했다는 건 그 행성에 아주 두터운 공기층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제임스 웹은 그토록 갈망하던 수증기의 신호를 포착해냈습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에 물의 성분이 떠다니고 있다는 건 그곳에 구름이 피어오르고 어쩌면 우리가 아는 방식의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암시거든요. 여기에 메탄까지 발견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주로 생명체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체입니다. 물론 화산 활동이나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함께 특정 비율로 섞여 있다면 그건 생명체가 숨을 쉬며 만들어낸 생체 지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행성이 내뱉는 이 희미한 숨결을 한 줄기의 빛 속에서 분리해낸다는 것, 이건 정말 현대 과학이 이룩한 기적 같은 성취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빛의 속도로 달려도 수백 년이 걸리는 그 먼 곳의 온도와 습도,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성은 대기에 규산염, 즉 모래 성분이 가득해서 보석비가 내리는 지옥 같은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어떤 곳은 지구보다 훨씬 뜨겁지만 구름 위로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일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은 상상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역동적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외계 행성 하나하나가 가진 독특한 개성을 읽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 그 행성의 대기가 사실은 그 행성을 품고 있는 어머니 별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별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혹은 얼마나 거친 폭풍을 내뿜는지에 따라 행성의 대기는 생명의 요람이 될 수도 아니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외계 행성을 이해한다는 건 그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별을 이해하는 과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행성이라는 결과물에만 집중해왔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대한 원인, 즉 별이라는 존재가 가진 압도적인 영향력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 온 거죠. 결국 어떤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 좋은 낙원이 될지 아니면 황량한 돌덩어리에 불과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는 바로 그 행성이 어머니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리에 미하게 달려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동화 속의 이름을 빌려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죠. 너무 뜨거워서 물이 다 증발해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차가워서 꽁꽁 얼어붙지도 않는 그야말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막힌 지점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골디락스 존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의 시작은 바로 그 흐르는 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건 별의 체급에 따라 그 위치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태양처럼 뜨겁고 큰 별이라면 행성이 꽤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하겠지만 반대로 아주 작고 차가운 별 주변에서는 행성이 별에 거의 바짝 붙어 있어야 겨우 온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뚫고 우리에게 발견된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프록시마 센트라우리를 도는 프록시마 B입니다. 지구에서 고작 4.2광년, 빛의 속도로 4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이 행성은 크기도 지구와 비슷하고 골디락스 존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곳이 바로 저곳일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과학계에 가득하죠.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프록시마 B가 돌고 있는 별은 적색 외성이라는 아주 변덕스러운 별이라서 수시로 강력한 방사선 폭풍을 내뿜으며 행성의 대기를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또 다른 후보인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은 마치 미니어처 태양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별 주변에 무려 7개의 지구 크기 행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중 3개나 골디락스 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전 세계는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그곳의 하늘은 아마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거대한 붉은 해가 지평선에 걸린 채 지지 않는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수백 광년 밖의 행성들을 뒤지고 아주 미세한 빛의 떨림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이사를 갈 제2의 집을 찾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이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 속에 정말 우리 인류라는 존재가 유일한 기적인지 아니면 생명은 우주 어디에서나 피어날 수 있는 흔한 잡초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본능에 가깝죠. 지구와 닮은 행성을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기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적당한 크기의 별, 적당한 거리, 적당한 대기, 이 모든 적당함이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희박한 확률을 뚫고 지나온 행운인지를 말이죠. 결국 외계 행성을 찾는 여정은 타자를 찾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천문학적 사건인지를 깨달아가는 성찰의 시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명과 행성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절대적인 존재는 결국 그 중심에서 빛나는 별입니다. 행성이 생명의 온기를 머금을 수 있는 것도 혹은 대기가 통째로 날아가 죽음의 땅이 되는 것도 모두 별이 내뿜는 에너지의 장난에 불과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돌려보려 합니다. 수조 킬로미터 떨어진 외계 행성을 비추던 그 빛의 근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은 가장 신비롭고 위협적인 존재, 바로 우리의 어머니 별인 태양입니다. 행성들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달라고 애원하는 그 거대한 불덩어리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격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자 파괴의 신이기도 한 항성의 중심부로 직접 들어가 그 뜨거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중심이자 우리 존재의 시작점인 그곳에서 말이죠.